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으로 한일 관계 보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2조 원으로 확정하고 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분야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중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가 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를 예정이고 장기 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204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2차 전지 및 연료 전지 원재료 등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년 동안 0%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인 연신기 클립은 신규로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내 일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상승폭이 적었지만 또다시 신고점을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눌림목이 결국엔 발생을 합니다. 어제 시장도 사실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결국엔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게 주요합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딱히 나왔다기보다는 2200선 다가서면서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내외 변수들을 좀 체크하면서 내일 당장 크리스마스 휴장이고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좀 관망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한 모습입니다. 2200선 등락 거듭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 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200선이 이탈이 된 뒤에 지금 13포인트 일단 좀 많이 빠지네요. 0.63%대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205부터 2189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전해드렸다시피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 포지션 잡아갑니다. 1,397억 원, 비교적 강하게 오늘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와 연계금 쪽에서 기관은 주로 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빠집니다. 네이버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네이버는 신고가 경신 뒤에 잠시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살짝씩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LG화학 지금 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신한지주가 지금 0.5% 안팎으로 소폭씩 밀려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밀리다 보니까 파란불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다음 살펴볼까요? 자, 포스코, KB금융, 삼성물산, SK텔레콤, LG생공까지 모두 빠지고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있었지만 증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639, 640선이 살짝 이탈이 됐는데 급락이네요. 8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47부터 현재 포인트 639까지 쉼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주고 외국인이 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계금이 주로 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 종목 빠지는데 특히나 HLB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엔 비보존의 임상실험 실패, 섬상 실패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휘청했고요. 텔콘, RF제약 하한가 바로 지킹했습니다. 또 HLB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오늘 이런 소식들이 움직이면 이슈에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좀 크게 밀려 내려가고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된소리 맞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 SK모터리얼즈, KMW,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모두 빠지고요. 낙폭들이 적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부터 메지온까지 지금 메지온, 세트리온 제약은 올라가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빠져 내려갑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1163원 10전입니다. 살짝 밀리면서 1원 20전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화요일 장입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켰고요. 비보존 쇼크에 코스닥 관련주들도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어떤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텔콘 RF제약, 메탈라이프,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텔콘 RF제약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보존 임상 실패 소식에 오늘 급락했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갔습니다. 거래 가격 5,46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 하한가까지 떨어진 후에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상장 바이오기업 비보존의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대 주주인 텔콘 RF제약의 대형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장외 주식시장에서 비보존의 주가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는데요. 한편 비보존은 그동안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물질을 발굴해 기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거란 기대를 모아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임상 결과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에스모 머티리얼즈는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2,05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최저가 1,670원, 최고가 2,135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모 머티리얼즈는 24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상승 흐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용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기 위한 유상증자인데요. 대상은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에스모로 최대 주주는 포트코리아 자산운용으로 변경됩니다. 에스모는 2대 주주에 오를 예정인데요. 한편 에스모의 주가는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상장 첫날인 메탈라이프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3,800원이고요.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시초가 26,0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개장 직후 잠시 풀렸던 상한가를 금세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메탈라이프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제조업체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하는 소부장 특례 상장 1호 기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소부장 전문 기업의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을 줄여주는 소부장 패스트트랙 상장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메탈라이프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소부장 특례 기업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발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인데 어떤 지표들이 발표됐고 결과들은 어땠는지 좀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미국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데 또 하나의 몫이라는 게 양호한 지표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와 함께 지난주까지 나왔던 어떤 지표들 쪽에서 점검할 부분들 확인해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산업 생산을 살펴보게 되면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로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특히 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라는 쪽에서 예상치까지 올라왔다라는 쪽도 눈높이를 높여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됐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한 2달 동안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제조업 쪽에서 GM의 공장 파업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종료가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이 12.4% 증가하면서 이를 견인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만약에 자동차 부분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가 0.3% 증가한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고민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광업 쪽은 여전히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 의외로 한 2.9% 좋아지는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설비 가동률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계속 하향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초부터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다가 저점대에서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설비 가동률이 77.3으로 0.7%포인트 증가했던 부분도 눈에 띄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3분기 GDP입니다. 3분기 GDP는 일단 2.1%대로 거의 동일하게 어떤 예비치와 동일하게 발표를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기준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 초가 가장 3%대 성장으로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왔지만은 일단 지금은 한 2%대 초반대로 성장세가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완만하게 미국의 덩치를 생각했을 때는 완만한 확장세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2.9% 증가에서 3.2% 증가로 상향하다 보니까 재고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1.3에서 2.3%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2% 전후가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성장세는 완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 3%대가 미달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또 정치적인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선과 맞물려서 어떤 재선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중심의 강한 성장세가 일단 한풀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와의 약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1월 개인소득과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 추이 전반적으로 부진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추이라고 보이는 상황들인데, 특히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7월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자동차나 의료비 쪽에 대한 지출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들 쪽에서 특히 물가와 관련된 근원 PC 물가지수,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쪽은 연준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 1.6% 상승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연준 목표치인 2%대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개인 소득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쁘지 않은 추이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 수준에 맞아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추이로 가게 되면 여전히 어떤 회복세와 함께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계절적인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를 하되 이 부분이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물가에 대한 부담들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되는 부분들은 물가 수준과 관련된 동향들은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주가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애플 혁신은 끝났다, 주가 이제 내리막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불과 한 1년 안팎인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항상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가 주식은 사는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쪽을 대표적으로 반증하는 게 애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초의 저점 때 특히 중국이 흔들린다, 중국 판매량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 쪽에서 올해 초가 저가였고요. 그 이후 월봉 추이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와서 올해만 한 70% 이상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라도 참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게 애플을 한 종목만 팔아서 한국의 유가증권 모두를 살 수 있습니다. 한 1,400조 원 가까이 계산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애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쪽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과거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팡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겹친 인터넷 IT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3분기 이후 그렇게 강하게 터닝을 하지 못하는데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애플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한때 5.6%까지 보유하면서 2대 주주까지 이어졌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을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특히 이런 서비스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어떤 애플의 집중도를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좀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애플이 재조명되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 아이폰 매출 비중이 72%에서 올해 한 62%까지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서비스 매출이 한 20%대, 웨어러블 매출이 한 11%대 차지를 하면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매출 총이익 중에서 서비스 부문이 한 3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사업 부문이 영업이익률의 한 63%를 차지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높아지는 서비스 부문의 이익률이 주가를 견인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브랜드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현재 아이폰 고객이 한 11억 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높은 로열티, 충성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게다가 또 모델을 다양화시키면서 전략을 바꾸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존에는 한 3개 모델 정도에서 내년에는 한 5개 모델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모델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서비스 부문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실적이죠. 실적의 10년간 매출 동향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우상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의 S&P 상장기업 평균의 PER 20배보다 살짝 높은 22배 수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하다 보니까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봤었을 때는 애플에 대해서 좀 극과 극을 달리는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 주가가 $340대까지 보는 홍콩계 투자은행이 있는가 하면 골드만삭스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그래서 $165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좀 극과 극의 어떤 분위기인데요. 그런 상황 쪽에서 무엇보다 애플이 내년에 이어질 5G 관련된 어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 부분이 눈높이에 맞출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조는 기대감을 안고 한 단계 올라왔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두로 먼저 가볼게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는 건데 네. 일단 여기서 나올 거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하고 거기다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존재가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통해서 비핵화를 좀 이루는 데 일조를 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북한은 쏠 수도 있는 나라고 트럼프 역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땐 지금 영향이 어떻게 올까요? 이 3국 정상회담이? 설마 오늘 우리 장 빠지는 게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겠죠? 일단 코스피는 거래량이 지금 없고 외국인이 팔아서 밀리고 코스닥은 비보존에서 임상 3상 실패하면서 관련주들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냥 투심이 지금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좀. 네. 그러니 뭐 글쎄요. 이제 우선 북한 관련한 그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면은 예. 사실상 어제 우리나라 뭐 언론들에도 보도됐던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는 한미 그 훈련의 예. 그 사진이나 동영상 이걸로 뭐 더 이상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운운한다는 게 좀 우스워 보입니다. 우선 예. 사진 몇 장 한번 제가 캡처해 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저런 식으로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런 저런 장면들은 결국 어떤 작전인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몇 가지예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달에
뭐 주로 이제 군산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여기서 있었다는 건데. 예. 그래 미국도 북한이 연말이라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뭐 새로운 계산법 갖고 와. 안 그러면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기에 대해서 나름 미국도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연히 보이는 것이죠. 네네. 네. 자, 저런 걸 보고 만약에 북한이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뭐 참 끔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자살 행위가 되지 않을까? 자살 행위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옆에서 말려줄 수 있겠습니까? 뭐 중국인들. 중국 정도. 내가 이 북한이라는 여기 이 집단에 내가 후견인인데 거의 내 새끼나 다름없는데 왜 패?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이제.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로 사실상 뭐 그거 한다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비공식적인 보도들에 따르면 또 뭐 칠함대 외적으로 뭐 집결한다까지도 예. 뭐 그렇다면은 그 해야겠죠. 이제 차라리 한중일 정상회담은 해마다 있어왔던 한국, 중국, 일본 그야말로 아시아 3대 핵심 강국이죠. 국가들인데 그동안 뭔가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가 아니면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간의 관계가 불편해서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예. 지금 이제 열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서로가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의 흐름 워낙 거래가 얇은 없어요. 장이다 네. 보니까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쭉 밀려요. 이렇게 밀리는 그런 어떤 허약한 시장 체질을 체력을 갖다 또 확인하게 됩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뭐랄까 백약이 무효구나. 이런 재료들이 나와도 전혀 시장을 지지하지 못한다. 예. 뭐 한중 간에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게 악감정으로 치달았다가 국가든 개인이든 그렇게 단숨에 또 풀리기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마음이라는 그러나 그래도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고 또 한중일 통상장관들이 모여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단계의 FTA를 갖다가 어쨌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을 앞둔 우리 시장 참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가지고 금년보다는 나아지겠죠. 하다못해 기절 효과라도 있겠죠. 예. 제일 못 올랐으니 그나마 좀 움츠려 뛰면 낫겠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무의로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허무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이라는 게 참 오늘 정도 한번 와줘야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참 없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성탄도 뭐 저작권 문제라고들 다들 얘기는 합니다만 저 어릴 때는 11월 중순부터 거의 1월 1일 설날 때까지 난리 났었죠. 늘 캐롤이었어요. 저희가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도 괜찮았어요. 정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저 10대 때까지만 해도 예. 설 오기 전에 이미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설에 세뱃돈 받는 기분이어서 이때부터 완전 좋아했었죠. 참 그랬는데 요즘은 어디도 없죠. 캐롤 한 번 못 듣고 심지어 라디오 채널을 틀어도 캐롤 잘 안 틀어요. 캐롤 잘 틀지도 않고 예. 국민들 들어봐야 속만 뒤집어 놓는 정치평론이나 하고 있고요. 이 TV, 이 채널, 저 채널 할 것 없이 교통정보 듣고 싶어서 들어가 보면 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 되는 네. 채널. 미국, 유럽, 일본 국채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야, 글로벌 경기 진짜 회복되는 신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예,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이 스웨덴 중앙은행, 예. 브릭스뱅크 마침내 그 기준금리 마이너스를 탈피했죠. 벗어났죠. 그것도 뭐 상징적인 현상이고 미국,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걸 갖다가 이 국채 수익률이 너무 예민해요.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고. 조금만 올라가서 좀 뭐 하면은 또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요 하면서 또 시장을 약간 춥게 만들고. 근데 이 갭이 굉장히 짧은데 자꾸 그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옛날에 뭐 한 두 자릿수까지 안 가더라 하더라도 6, 7%대, 8%대 하던 게 뭐 예를 들어 3%, 2%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보면 몇십 bp 해도 자, 미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예. 벤치마크이죠. 벤치마크인데 보시다시피 우선 이쪽 부분 이렇게 확실히 도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라오네요. 도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1.95%가 약간 버거워요. 아직은. 여기서 이제 몇 번 막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 무렵 생각해 보시죠. 이 무렵. 2018년 이 무렵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약하고 하던 그 좋았던 환경이 한 해 내내 이어지고 2018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의 관성으로 그냥 달러 약 주식 가고 뭐 금리 오르고 하는 이쪽으로 가다가 2018년 2월에 예. 이게 하도 생생해서 그런지 금년 2월인지 작년 2월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그때부터 2018 2월부터 콩 무너진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은 저점대로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예. 흐름을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뭐였습니까? 이때는 3% 막 넘고 하니까 금리 높다고 난리였잖아요. 난리쳤죠. 그래서 왔다가 이 무렵은 또 뭐였죠? 즉, 저기 여기는 여기까지 와갖고는 지금 여기서 5월 예. 이후 뭐 8월 트럼프 대통령 또 계속 뭐 내리라고. 관세 내리 예. 이때는 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장단기 금리 역전도 나오고 일드 커브 나왔었잖아요. 저때. 그랬던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오면은 일단은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도 올라가는 거야. 내지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과도했던 부분에서 이제 조금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야라고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건데 이러다가도 나중에 이쯤 가면 이제 힘들어하겠죠 또.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가면 또 가만히 안 있을라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수급상 그렇죠. 또 국채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선 여기서 제 1감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 기술적인 느낌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 치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떤 종목 주가에서도 환율 주가에서도.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뭔가 쐐기형 비슷하게 해서 이거는 한 번 더 밀려와 가지고 예. 적어도 쌍바닥 정도는 확인해야 마음 편안하게 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겁니다. 예. 왜 또 이것이 그러면은 전저점 쪽으로 한번 흘러내려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 때문에 흘러내리는 국채 수익률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냐 아니면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냐.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다 좀 증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라리 지금은 여기서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경기도 좋아지면서 금리도 좋아져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이 그림 이 모양새가 그림이 아무래도 그런 그림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 자, 그다음에 일본 보시죠.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3 이 정도 하던 게 지금 0.007 어쨌거나 플러스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와,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예. 조금 더 큰 그림? 한 90년대 이 무렵만 하더라도 한 8% 근방에 있던 잘 나갈 때죠. 그랬던 것이 꾸준하게 정책금리도 정책금리고 시장금리도 시장금리고 다 어쨌거나 큰 추이는 전부 뭐죠? 제로를 향해서 제로를 꾸준히 갔죠. 예.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정덕앵커 말씀하신 그거 뭐 얼마 안 드는 것 갖고도 이렇게 놀래요 하는데 예. 사실 절대 레벨 자체는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007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예. 체감하기로는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007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이거는 급등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런 시기죠. 여기다가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예. 뭐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채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경기 상황과 주식 상황과 어우러져서 해석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국채 수익률은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 그렇죠. 그죠? 국채 수익률도 은근히 꾸준히 올라가면서. 오르는 가운데 견조하게 오르는 가운데 주가도 올라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진성 랠리고 뭐 그런 식인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조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국채 수익률만 봐서는 이게 지금 이미 바닥을 확실하게 봤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내년까지.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언제나 뭐 저희가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말 한마디 국채 수익률을 확 바꿔버리고, 기승전 트럼프. 예, 더 찍어낼 수도 있고, 수급도 바꿔버리고, 네. 거의 뭐 창조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시장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진짜. 무서운 양반이죠. 예. 2016년에 유세할 때만 하더라도 가는 데마다 나오는 질문. 앞으로 미국 재정 적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트럼프 후보. 예. 뭐 이래 했을 때, 우리는 미국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돈은 달러 아니냐. 찍어서 갚으면 된다. 그 엄청 비난받았어요 당시에. 기축통화국이 저렇게 책임 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편하게 세상 살아왔고 그게 지금까지 통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도이치뱅크가 갑인지 어린지 몰라요. 예.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주니까 천냥빚까지는 빚 준 놈이 큰 소리 치지만 빚이 만냥 가고 나면 빚 끌어다 쓴 놈이 이제 큰 소리 치는 나 못 갚아 그러면 되니까. 그런 상황 됐죠. 예. 스스로가 부채의 왕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부채의 왕을 대통령으로 모셨으니 나라도 부채가 미국도 많아지는 거죠. 부채의 왕을 한번 하겠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 비율은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근데 해드리고 아닌 있죠. 말로 예. 같은 입장이라고 했을 때 거기는 달러 찍으면 돼요. 그렇죠.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달러가 나중에 받았을 때 이 US 달러나 옛날에 그 짐바브웨 달러나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으나 예. 그래도 통할 수 있는 아직은 달러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 통해갖고 원화를 찍어냈다 신사임당을 아무리 찍어낸들 오히려 떨어지죠 가치가. 그거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 하셨으니까 다른 얘기 할게요. 테슬라 주가. 이 아까 애플 주가 저희가 김민수 대표랑 얘기했는데 엄청나잖아요. 애플을 한 종목 가지고 우리 코스피 시장의 모든 종목을 살 수 있는데 테슬라도 $420 터치해가지고 지금 월가는 말이 많은데 그 왜 말이 많은지 좀 짚어보고 테슬라 주가가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테슬라 회사도 그렇고 예. 오너도 그렇고 재밌죠. 오너도 그렇고 참 재밌는 회사예요. 예. 재밌는 회사고 겨울 되니까 갑자기 주행거리가 절반씩 다 뚝뚝 떨어진다면서요. 전기차들은 뭐. 예. 예, 배터리 성능이 배터리 아무래도 돈이. 그거 하니까. 우선 이 차트 보시죠. CNBC 올라와 있는 차트인데요. 금년 6월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막 바닥을 치고 있을 $200. 때입니다. 예, 바닥을 치고 있을 텐데 2018년 5월 이 무렵에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트위트를 했는가 하면은 이 트위트 했을 때예요. 2018년 예. 작년 8월에 I'm considering taking Tesla private at 420불. Funding secured. 자, 내가 테슬라 주가 420불 가면은 상장 폐지시켜서 그냥 내 개인 회사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예. 펀딩은 완전히 확보됐다. 이때 상당히 그랬죠. 뭐랄까 이거 이러고 나서 주가가 반짝 뛰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문제 삼아 벌금 때리고 예. 이 양반 이사의 직도 박탈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 장중에 422불까지 갔었어요. 예. 종가는 420 살짝 아래를 갔습니다만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 따르면은 어쨌거나 여기서 이 바닥 대비 주가 반년 사이에 한 127% 올랐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합니다.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이 과정에서 대충 이 정도 터졌다. 2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한 3조 가까이 공매도 세력들은 털려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리고 올 한 해 베어들은 거의 뭐 뼈도 못 추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2분기까지만 적자내다가 3분기에 갑자기 흑자 훅 나버리면서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제 또 올렸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후와. The stock is so high
LOL 이거는 이제 그 표현입니다. laugh out loud 예. 해갖고 크게 웃는다 뭐 이런 표시인데 우하하 하는 걸 갖다 저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사실 좀 문제 삼습니다. 왜냐? 이 머스크가 약쟁이라서 그래요. 마리화나 뭐 피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아, 그래요? 공식 인터뷰를 하는데도 막 마리화나 피고 했던 거 미국 뭐 주별로 합법인 데가 예. 있으니까요. 이 420이 검색해 보십시오. 이 420라 해가지고 예.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해설이 마리화나나 예. 마리화나를 갖다가 피는 행위를 갖다가 아. 그래서 4월 20일은 예. 미국에서 마리화나 피는 뭐 마리화나 흡연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나라는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거죠. 여긴 심지어 이렇게 예문 나오네요. 420 friendly 호텔. 우리 호텔에서는 마리화나 태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객실에서. 와. 뭐 이제 이런 어떤 이 420부를 갖다가 애초에 얘기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거 써하야 하는 이 표현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 삼습니다.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를 했을 때 약간 이렇게 고조된 예. 몽롱한 상태 이걸 갖다가 자기들끼리는 하이 거든답니다. 뿅 맞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인데 모르겠어요. 저런 천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괴짜라서 그럴까요? 천재 플러스 괴짜? 천재 플러스 괴짜. 예. 그래서 우리 같은 범인들이 좀 이해하기에는 힘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420이 저렇게 묘한 의미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테슬라가 과연 저 정도까지 뭐 2분기까지 적자나 3분기에 흑자를 냈는데 저는 심지어 워낙에 테슬라나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라고 믿긴 믿습니다만 예. 3분기 실적 믿어도 돼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거는 올 한 해는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 주가가 얘기하듯이 어떤 경기 지표나 체감 경기 이런 거 그리고 지표의 흐름 예. 이런 걸 따라서 뭔가 하방 베팅했던 세력들을 계속 잡아먹으면서 이까지 올라온 지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갖다가 이 한 종목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연말 산타랠리 분위기가 조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있나 싶었는데 어제 오늘만 보면 또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참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 상황을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간략하게 해보면 어때요? 예. 우선 그림을 한번 예. 뭐 기술적으로 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예. 5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우선 큰 느낌은 뭐죠? 지금 이 커스처럼 한 우상향의 흐름이죠. 예. 예, 우상향의 흐름이고 어쨌거나 10월 11일 1단계 합의됐어. 트럼프 대통령 류 앉혀놓고 그 이후부터 참 잘 오고 있습니다. 예. 과매수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기간에 미국은 이때 대비 한번 5월 이후에 5월 5일 날 그 갑분사 트위트 뭐 예. 8월 달에 이런 것들 겪으면서도 우상향이었지만 결국 올라왔네요. 우리는 아직 거기도 못 가고 지금 꺾이려고 하는 예.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요 끝부분에 여기서 우선 캔들의 색깔 자체가 은봉이고 예. 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밀리는 거. 그래서 그거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업만을 다그치지는 말자. 왜 그렇게 실적이 개선이 없느냐, 돈을 못 버냐 이 소리를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뜨기 위해서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의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고요. 친기업이라는 그 말 자체만 친기업인 걸 입에만 올려도 비난받는 이상한 세태, 이거 분명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북돋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여기에 이걸 무슨 투전판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여기를 기웃거리지 마. 그냥 은행에만 돈 넣어놓고 그냥 1%대 이자로 만족하고 살아. 아무것도 하지 마. 부동산도 하지 마.
주식도 하지 마라는, 그래야 정책적으로 편안해. 탈도 없어. 뒤탈도 없어. 내 말 들어. 큰 부자는 안 되지만 쪽박도 안 잘 거야 하는 그 관점이 계속되는 한 우리 시장의 이 상대적 부진과 박탈감, 지지부진함은 계속해서 못 벗어날 겁니다. 환골탈퇴하지 않고서는 내년에도 별 좋을 거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들의 좀 개선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2020 앞자리도 바뀌었으니까. 늘 이래 갖고야 예. 기업들이 한국에 남고 싶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이. 오늘 그렇네요. 새해 뵈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에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국제약인데, 오늘은 사실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강한 종목은 그래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섹터나 이런 부분보다도 종목에 대한 압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개별 바이오주들에 대한 임상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와중에 오늘 비보존 관련된 악재가 터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연속성 있는 악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임상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만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개선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국제약이 그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전문 의약품 강화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인사돌, 또 마데카솔 이런 일반 의약품 업체로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그 전문 의약품 부분을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약품 부분에서 주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관절염 치료제와 항암제, 그리고 마취제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 역시도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그 고혈압 치료제를 비롯해서 신제품들도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의탁품 그 위탁 개발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이달 초에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유방암 치료 바이오시밀러 제조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모멘텀도 좀 꾸준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성장률도 보시면 이제 매년 한 10%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제약주 내에서도 이렇게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안정성도 충분히 받쳐주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20일 이평선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면 20일 이평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추세선이 좀 더 가팔라졌죠.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안 깨고 있죠. 전고점이 89,600원인데 이 89,600원만 돌파하려면 10만 원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종목별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지를 보시고, 제약주가 변동성이 큰데 모든 제약주가 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은 뭐냐?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 잘 나오고 영업이익 받쳐주는 제약바이오주. 이런 종목군들은 밀려도 많이 안 밀립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보실 때도 실적을 같이 감안하셔서 보셔야 하방 경직성이 있고 상방이 좀 크게 열려있는 종목군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가 이제 88,700원인데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대원 미디어입니다.
일단은 그 미디어 관련주는 뭐 단기뿐만이 아니라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콘텐츠 가치 향상에 따른 수혜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TV라든지 뭐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OTT 사이트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의 공급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시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행 콘텐츠 하나의 부가가치가 이전 대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캐릭터 중에서 펭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만들어진 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원미디어는 이제 겨울왕국 관련주로 분류돼 있죠. 겨울왕국 2 라이선스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겨울왕국2 관객 수가 거의 1,300만 명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원미디어가 그 겨울왕국 관련해서 피규어라든지 관련 상품 36종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왕국 흥행이 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대원미디어의 자회사가 이제 대원 CI입니다. 겨울왕국2의 출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그 오프라인 출판 사업 부분이 이번에 아동물 출판 사업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모멘텀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6,5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약간 하락 추세긴 하지만 이게 6,000원대는 웬만해서는 깨진 않을 것 같아요.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뭐 매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12월 들어서 미약하겠지만 아직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요, 목표가는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이죠. 6,3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적절한 전략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그 화장품주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인터내셔널 지분 4% 정도를 600억 블록딜 매도했어요. 이게 이제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매도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화장품주는 그 왕위부장 방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반짝 움직인 다음에 다시 힘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합의로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은 회복되는 기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중인데, 면세점 주요 매출 품목이 화장품이잖아요. 그렇다는 점에 비춰볼 때는 충분히 4분기 화장품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가장 그 가치 있는 브랜드는 비디비치라는 화장품이죠. 비디비치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성수기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고, 주력 상품인 스킨 일루미네이션의 그 겨울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4분기 화장품 매출은 3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 그 자체 화장품 브랜드인 연작 매출 확대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효과 역시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중국의 관군제 매출로 인해서 화장품주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면세점과 중국 내수몰로의 채널 확장에 따른 외형 성장 효과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금 11월 고점에 대한 저항을 좀 뚫어낸 다음에 갔다가 오늘 이제 시장이 밀리니까 조금 밀려요. 근데 오늘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역시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SK시코롱 PI 지난 시간에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흐름 어땠는지 궁금하고,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SK시코롱 PI 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1%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SK시코롱 PI가 사실 가장 좋은 건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10월 초부터 계속해서 쌍끌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부터도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인만 매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제가 볼 때 이게 물량을 뺏기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37,000원, 순저가 32,000원이니까 가격 전략만 유지하신다면 시장에 영향 크게 받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의약품을 원래 많이 파는 업체예요. 근데 전문 의약품 부분의 모멘텀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성장이 동반되는 와중에 헬스케어 부분의 성장 동력도 유효합니다. 헬스케어 부분은 화장품, 그 다음에 생활 건강,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제약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사업에도 좀 진출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추세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 82,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접근 동국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체주 상승과 디램 가격의 변화, 내년도까지 아마 추이를 짚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배경을 두고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지금까지는 반도체 이제 바닥론에 대한 부분에 좀 논쟁이 있었다면, 사실 이 바닥론 이후에, 내년 1분기 이후에, 실제 좀 큰 폭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12월 수출 동향 자료를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예상을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꾸준해서 이제 반도체주의 좀 바닥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1월 달 디램 가격이 10월 달 디램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고, 특히 12월 달 디램 가격은 10%당 폭등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외국인들이 자신감 있게 반도체 종목들을 큰 폭의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2.7불대에서 디램 주력 가격이 3불대 이상으로 10% 이상 급등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한 발주 내용을 보시면은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대부분의 발주가 월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싸지기 때문에 월 단위 발주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되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때는 미래 가격이 지금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좀 더 한 번에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 단위로 발주를 내는데, 12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역전을 역시 또 했습니다. 이제 월 단위 발주가 12월부터 이제 분기 단위 발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가격이 주력 D램 가격이 10% 이상 폭등을 하고 반도체 발주가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뀌었다는 것은 반도체 시세가 이제 급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12월 달 이 반도체 가격의 급변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쪽으로 자신감 있게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내년 1분기가 아니라 바로 이 12월 달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은 집중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반도체 가격, 반도체 종목에 대한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닥론을 지나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초입에 들어왔다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쉽게 반도체 종목에서 꺾이지 않는다. 반도체 종목은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좀 주력 섹터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레이언스인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용 엑스레이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상당히 실적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수급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엑스레이 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회사가 동물용 의료용 엑스레이 사업에 진입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이 의료용 사업이 상당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레이언스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레벨업을 공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공략해 들어가면은 내년 1분기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레이언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언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